월 소득이 생겨야 되는 거지 1년에 2번 받아가지고 생활 됩니까? 1월에 시원하게 여행 한번 가버리면 소득이 없는 거예요. 월 소득 베이스의 배당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전 세계 ETF 시장도 액티브의 시대가 됐거든요. 개인은 금융상품 7개 이상을 가입하시면 안 돼요. 성장이 이렇게 너무 빠른 경우에는 그 다 땡겨온 미래의 고점에 샀을 때는 그거는 영원히 회복을 못해요. 최근 2분기 GDP가 0.7% 이제 반등하면서 1년 만에 저성장 국면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이 흐름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하고 향후 한국 경제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애 있고 하는 에서 이제 경제 전망을 하니까 그 금통위 결과를 보면 올해 연간으로는 전년비 실질로 0.9%고 물가가 2%로 올라가니까 합산한 그런 명목은 거의 2.9, 3% 정도라는 거여가지고 올해도 어쨌든 3%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년 경우에는 성장률 전망치가 좀 더 높잖아요. 1% 중반으로 높은 1.6 정도로 높으니까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괜찮은 한 해가 될 것 같고 그 성장 전망의 상당 부분은 이제 아마 반도체 수출이 좋아서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20% 증가한다 그러면은 수출이 4, 5% 뜨는 거니까 다른 부분이 감소한다 그래도 수출 성장만으로도 저희 성장률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출이 캐리하고 있는 그런 경제고 내수는 위축되었었는데 요새는 뭐 캐대언이니 뭐니 해가지고 외국인 인바운드가 2019년이 전고점인데 2019년을 돌파하고 있어가지고 내수에도 좀 활기가 돌고 있다 보니 2026년의 국내 경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은도 그렇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이 경제하는 경제 전망은 이제 단기 전망이고 중장기 전망이 있는데 중장기 전망에서는 그 노동인구 퇴출 시기가 2035인 거는 뭐 때려 죽여도 그건 안 바뀌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시기가 됐을 때까지 어떤 개혁이나 초과 성장이 없다면은 괴로워질 수 있는 건 사실이어가지고 저는 앞으로 한 4, 5년, 2, 3년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는 그래도 경기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더라도 어쨌든 2030까지는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35부터는 저도 불안하게 보니까 그래서 요 앞단부에 어쨌든 최대한 뭔가 자산을 좀 불려놔야 되는 그런 이제 압박이 약간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고 그 뒷단부로 가면 갈수록 해외 자산으로 많이 돌려놔야지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표님이 저성장 국면일수록 이제 외화 투자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달러 같은 외화 자산 투자가 왜 중요할까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상품이 다 달러화 베이스로 표기가 되고 두 번째는 저희가 5년 전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원달러가 1,100원대였지만 지금은 1,400원 육박을 하니까 환율도 자세히 보면은 1년에 2%씩 평가절하가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 강력한 숫자냐면은 연 6%나 연 8%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선택하는 상품이 달라지는 수준인데 환율에서 계속해서 그 환율 상승 압력이 있는 저희 평가절하 압력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원화 자산에 대한 메리트를 상당 부분 희석시켜 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S&P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일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생각보다는 좋지 않죠. 왜냐면 작년 20% 연율하면 20% 떴는데 올해는 연초 대비해서 한 8% 정도 떴으니까 생각보다는 좋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8%나 9%의 장기 수익률을 주는 건데 환 2%가 추가가 되면은 얘는 11% 자산이 되는 거고 11%. 그럼 11% 복리를 20년 돌린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4, 5배가 아니라 7, 8배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지금 넣는 그 돈이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이제 그 환 효과를 받는 글로벌 상품에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진짜 폭발적인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달러 자산이 필요한 거는 결국은 어쨌든 우리나라 생활로 써야 되는 돈은 원하지만 이제 돈은 결국은 제가 아까 일부에서 와타나베 부인 얘기도 했지만 그분들도 와타나베 부인이 N을 해외로 돌린 다음에 그 나라의 성장을 먹고 와서 그 돈은 일본 본토에서 썼지 뭐 거기다가 뭐 설비 투자하시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개인 레벨에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도 성장이 있는 곳으로 돈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성장을 먹고 그다음 돌아와야 된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냥 제일 최적의 자산이 달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제 외화 자산 투자 수단으로 사실 주식이 가장 익숙하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은 이제 개인이 공부해서 주식 개별 투자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있는 그 4시간짜리 도로를 타실 건데 개인이 아무리 많이 그걸 해봤던들 그거를 평생 업으로 하신 그 기사님들보다는 빠를 수가 없거든요.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정점이라고 하는 그런 AI 칩도 그 제조는 다 위탁을 해서 맡기고 본인들은 설계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들도 자기 자산에 대해서 설계를 하시면은 그 설계한 거를 베이스로 수행해줄 OEM, ODM들은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 OEM, ODM 하는 것처럼 직접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개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좋은 상품들을 몇 개 잘 사면 된다는 거고 그 상품들 중에서 이제 이게 2000년 초반에 제가 주시장 처음 왔을 때는 그게 공모펀드였지만 지금은 그게 ETF고 ETF도 지금 두 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로 쪼개졌는데 많은 분들이 ETF가 어떤 섹터나 어떤 지수만을 추종한다고 생각하지 패시브 ETF의 개념을 아직 완벽히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패시브 ETF는 지수를 90% 추종하지만은 액티브는 70%만 추종을 하면 돼요. 30%는 매니저의 역량입니다.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미국 나스닥 지수가 이제 2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을 추종하는 가장 유명한 ETF는 QQQ나 QQQM 같은 ETF가 있습니다. 그 운용 보수 가지고 0.0이냐 0.015냐 가지고 막 뭐가 좋다 하는데 얘가 패시브 ETF죠. 근데 액티브 ETF도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임폴로에서 나온 나스닥 그 액티브 ETF는 나스닥 지수를 똑같이 추종하지만 70%만 추종을 해요. 30%는 매니저 개별 역량이고요. 얘는 1년 성과가 얼마냐면은 1년 기준으로 60% 수익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20% 떴는데 이제 액티브 ETF는 60%가 났고 패시브 ETF는 당연히 20%가 뜬 겁니다. 그럼 액티브 ETF는 70% 지수 추종하고 30%만 다르게 운용했는데 왜 달라졌냐? 그거는 그 나스닥을 보면서 살 놈 사고 안 살 놈 안 사는 약간의 조정을 액티브 매니저가 했기 때문인데 패시브 ETF의 운용 보수가 0.02, 0.01로 뭐 0.2, 0.01로 이렇지만 액티브는 0.5, 0.8을 주더라도 여기서 아주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가지고 높은 성과가 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도 ETF가 4,500개 이상 상장이 되어 있는데 한 3년 전까지는 패시브가 2,000개, 액티브는 500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액티브가 2,500개로 더 많아요. 지금은 미국인들도 다 액티브 ETF를 합니다. 그리고 초과 상승이라든가 초과 성장에 대한 니즈가 아주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 같은 그런 24시간 그것만 보는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하루 종일 30년간 왕복하신 그런 이제 드라이버 같은 그런 실력이나 서울시나 부산시를 택시를 40년씩 하신 그런 분들 같은 숙련되고 능숙되고 소위 이런 걸 다 하시는 분들이 운전하고 있으면서 아 여기가 딱 막히자마자 그럼 여기 지금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면 큰일 나 이러면서 바로 하는 건데 저희 개인은 내비 찍고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상품들을 잘 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리스크가 좀 크잖아요. 네. 안정적인 배당 ETF와 좀 반대로 위험한 ETF를 좀 꼽아주시자면.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개인이 어떤 식의 전략을 하면 좋냐. 개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단 30대시라면은 그때는 주식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요. 40대 분들이시면 그때부터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되고 캐시플로우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게 배당주 ETF나 배당 주식을 투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배당 개별 주식을 잘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 요즘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금융지주들 뭐 신한지주든 아니면은 뭐 이제 한투든 한국금융지주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은행들이 배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배당들 1년에 2번 하는 겁니다. 중간 배당, 결산 배당. 근데 저희가 나중을 생각해 보면은 월 소득이 생겨야 되는 거지 뭐 1년에 2번 받아가지고 생활됩니까?
만약에 6% 배당을 한들 12월에 그 배당 확정 짓고 연초에 배당 나와서 1월에 시원하게 여행 한번 가버리면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그런 지출 행태를 막기 위해서도 월소득 베이스의 배당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장 리츠들 보면은 상장 리츠들은 결산을 6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풀배당을 합니다. 그럼 6개월도 길다 이 말이죠. 왜냐면 뭐 반급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월 배당을 주는 상품들을 가지고 본인 캐시플로우를 더 좀 짱짱하게 쌓아가는 형태의 투자가 초반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배당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월 배당 현금 흐름이 짱짱한가. 두 번째는 본주 밸류가 빵으로 수렴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 얘도 좋은 상품인가인 거고 여기서 우리나라 리츠는 전부 탈락이고 이제 한국 리츠는 본 부동산이 좋은 리츠가 희소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30 몇 개들 중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막 이제 섞여져 있고 그 해외 리츠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거를 섞어서 좋은 상품을 코덱스에서 만들어 줘가지고 저는 그 타이거 쪽 만났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도쿄를 베이스로 하는 월배당 형식의 부동산 리츠를 하나 만들어 주면은 좋겠다. 이제 그러면 아마 한국인이 많이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미래에는 그런 상품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나오면은 개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월배당 상품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원하는 수익을 얻으시고 그 수익을 퇴직연금으로 넣으라는 거죠. 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넣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모기지 리츠 중에서는 연 배당률이 14%짜리들이 있어요. 14, 12%짜리가 있어요. 그거랑 일본 부동산 리츠를 섞으면은 20%가 되는데 반반 섞으면 1억 기준으로 10%니까 1년에 500만 원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 1년에 500만 원씩 나오는 거를 개인연금에 불입을 하든 퇴직연금 IRP에 불입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불입을 하고 20년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배당 액수 자체는 똑같지만 그 불입한 돈으로 퇴직금 계정에서 또 복리로 과세이연하면서 돌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꿀통이다 이 말이죠. 이런 거를 이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1차 목표로 연간 배당금 2천만 네. 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목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2천만 원 정도를 목표하시면은 두 가지인데 은퇴 시점 다 돼가지고 2천만 원 정도의 그 배당 세팅을 하시면은 그럼 본인이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받으시는 거 외에도 그거를 믹스해서 굉장히 풍부한 현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니까 15.4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운이 좋아서 만이 됐는데 2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월배당식 ETF에 반반 섞어가지고 이제 1년에 10%씩 받으니까 2천씩 들어오네요. 그래서 2억은 계속해서 들어있는 상태에서 2천이 들어오는데 제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이미 납입을 하고 있겠지만 1,800을 넣어서 이제 불려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를 20년간 불렸을 때는 이렇게 들어온 2천만 원이 20년간 복리로 개인 퇴직연금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이게 8억 2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 원금 2억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8억대가 됐을 때 아까 6천만 원 뺐어도 문제가 없다고 했고 그것도 16.5% 세금이고 그 다음부터 2천만 원 배당받는 건 퇴직연금에 넣을 필요 없이 제가 현금으로 찾았으면 되는데 얘는 15.4%로 배당하는 거고 그러면은 거의 이제 이런 세팅으로 연봉 1억인데 공적연금까지 합치게 되면은요 물론 이 부분에서 세금은 나가지만 어차피 세금은 15에서 20%의 세금은 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천만 원 세팅하라는 거는 어쨌든 어떤 포지션에서든지 간에 금융소득 분리과세 2천만 원 기준이 현재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켜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베이스로 그렇게 늘려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배당이 있으면 그 굉장히 현 월소득이 짱짱해지는 효과가 있는데 월소득이 짱짱해지게 되면은 마음이 달라진다는 걸 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당 투자만큼이나 이제 성장 섹터에도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데 네. 대표님이 현재 좀 어떤 산업에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두 가지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액티브 ETF가 뜬 것도 결국 AI 때문에 뜬 거거든요. 그 과거 이전에도 빅테크라는 기업들이 있었지만은 그 빅테크가 AI 수준의 혁신성을 보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수를 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시장 지수 따라 사면 되는 거지 알파를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런 초혁신의 시대가 되니까 알파를 내는 게 쉬워졌습니다. 그거를 잘 보는 사람들은 알파를 쉽게 내요. 못 보는 사람들은 못 내고. 그러니까 그런 잘 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 성과가 너무 좋다면서 전 세계 ETF 시장도 액티브의 시대가 됐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액티브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개인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섹터인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몇몇 산업들을 위주로 액티브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래서 두 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수출이 결국은 항상 성장이라는 말과 등치가 됩니다. 근데 주식은 결국은 미래의 꿈을 보고 사는 건데 그 꿈은 수출로 등치가 되는데 그 수출 기업만 트래킹을 해가지고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하는 애널리스트들도 분석 자료를 내고 기관도 그걸로 거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책 출간을 하고 나서 그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죠. 코액트에서 수출 기업 탑 30라는 이제 액티브 ETF를 냈습니다. 액티브 ETF 이름에 액티브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K 수출 기업 탑 30를 보면은 지금 수출 많이 하는 회사들입니다. 지금 수출 많이 하는 회사들이 뭡니까? 그 조선 원전 방산 화장품 그 다음에 뭐 일부 바이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같은 거 있는 건데 그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리밸런싱이 됩니다. 이렇게 수출 기업들만 묶어놓은 그 국내에 상장된 액티브 ETF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는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액티브 바이오 하나면은 한국 주식시장은 끝이에요. 해외는 무조건 AI를 봐야 되겠죠. 왜냐면 결국 이 모든 사태는 다 AI가 만들었기 때문에 AI 쪽에 액티브 ETF를 하나 사시거나 그러면서 이제 S&P랑 나스닥은 패시브 ETF를 이제 비율 배분해서 사시면 돼요. 저희가 오늘 퇴직연금 계좌를 너무 많이 말했는데 개인이 운영했을 때 자유도가 높잖아요. 퇴직연금 계좌는 상품도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개인이 운영하는 자유도가 높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믹스를 하셔가지고 사시다가 이제 잘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이 종목이 7개가 넘어가면은 관리가 안 된다고 저도 경험을 많이 했고 이미 이론으로도 다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금융상품 7개 이상을 가입하시면 안 돼요. 5개 이하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은. 그래서 그 5개로 어느 정도 다 해야지 되걸랑요. 그래서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어떤 분들은 사실 주식을 사서 결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우상향하기 때문에 올해 좀 적금처럼 투자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초고속 성장주냐 뭐 우량주를 오래 보유한다고 꼭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주식은 그냥 꿈을 오늘 반영하는 건데 꿈을 반영한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그 고점에 사시면 그 이후에는 꿈 다 반영한 상태에서 가격이 형성된 거니까 21년 예를 들면 21년 메타버스 22년 배터리 매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스파이크 끝에 그리고 제가 커버했던 기업 중에서는 2010년에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EPC라 그래가지고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삼성 E&A 이런 회사들도 막 20만 원대 주가가 지금 2만 원이니까 17년이 지났지만은 10분의 1 토막됐다 이 말이죠. 장기 투자가 항상 좋은 수익을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 2010년 그 이전에는 그 회사도 역시 10배 상승이 있었습니다. 결국 10배 상승이 있었고 10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시계열기 명목으로 돈까지만 많은 사람들은 위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성장이 이렇게 너무 빠른 경우에는 미래를 다 땡겨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다 땡겨온 미래에 고점에 샀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영원히 회복을 못해요. 마치 우리 부동산으로 종종 비유하는데 부동산도 1990년대 말에 버블7이 있었어요. 버블7 시세가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은 미래는 회복이 될까요? 2035에 막 70년대생들 다 은퇴하시면은 회복이 돼. 그리고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91, 92년에 그 주식은 회복을 했죠. 니케이는. 부동산은 회복을 못 했어요. 왜냐면 과버블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장기 투자가 정답인 경우도 있죠. 코어는 뭐가 다르냐면은 좋은 자산 장기 투자는 정답이고 성장이 너무 빠르지 않은 성장주의 장기 투자는 정답인데 너무 빨라버렸던 성장주를 장기 투자하게 되면은 정답이 아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장이 너무 빨라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빨라야 돼. 적당히 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예 성장이 없는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불행인 거죠. 수도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 한 채를 누구나 장기 투자했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은 다 났지만 그러나 과거에 일부 지역에 막 스파이크가 일어났던 지역에 고점에 매수했다면 회복이 어렵고 또 수도권 안에서도 주택이 아니라 뭐 지산이나 생수 같은 거 잘못 사가지고 뭐 6억에 분양을 한 생활 숙박시설이 6천으로 돼버렸는데 전 장기 투자했는데 결국은 좋은 자산인데 적당한 속도의 자산을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장기 투자하기 제일 좋은 게 바로 지수이기 때문에 그 또 달러 지수를 본다면 결국 S&P랑 나스닥을 베이스로 하는 액티브 패시브를 조합해서 매수하는 걸로도 이미 충분히 다 대응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네. 정부는 코스피 5천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지적도 많거든요. 대표님 국내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궁금합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 200을 위한 증시라고나 할 수 있는데요. 상장 기업이 어쨌든 그 소위 2,000개 육박하지만 살만한 기업은 그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코스피 200만을 놓고 보자면은 나름 성장은 해왔어요. 다만 한국 증시는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갈 때만 지수가 상승을 하고 반도체가 올라가지 않으면 지수가 상승하지 않는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수를 베이스로 장기 지수 상승하는 일본과 미국 같은 그런 우상향 차트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막 계단식이거나 막 위아래로 사이클을 보이는 그 차트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순환 강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서 순환만 있는 겁니다. 순환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강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강세장의 그 강세의 어떤 섹터를 잘 맞추면 많이 벌고 그 고점에 잘못 사면 영원히 물리고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기성을 갖는 증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한국 증시는. 그래서 개인이 한국 증시를 지수를 장기 복리 투자하겠다는 생각으로 넣으시면 보통 사망하십니다. 계좌가 생존을 못해요. 여기에는 진짜 고인물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여의도에 있는 연금 펀드 매니저나 이런 ETF 매니저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냥 고인물 오브 더 고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들과 주식 트레이딩으로 경합할 생각을 전 안 하고 있습니다. 전 안 하고 있고요. 그냥 그분들이 얼마나 진짜 고인물인지는 어쨌든 그 수급이라든가 이런 걸로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인물들 사이에서 또 알파를 내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전파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잘하냐면요. 한국 주식 매니저가 미국 지수 운용 더 잘합니다. 아까 나스닥 액티브하게 운용 그러니까 QQQ 말고 액티브 QQQ는 60% 떴다고 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얼마나 쉽냐면은 그냥 딱 딸깍딸깍 펀더멘탈처럼 하면서 가니까 그래 그러면 이거 살고 뭐 엔비디아 좀 팔고 브로드컴 사고 그다음 브로드컴 좀 많이 사고 그다음 브로드컴 밸류체인 좀 더 많이 산 다음에 엔비디아 좀 약세 그럼 좀 밀고 그다음에 뭐 올라오면 좀 사고 이걸 하는데 근데 그렇게만 해도 왜냐 우리나라 한국에서 수련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국의 장수말벌 같은 그런 매니저라고 하겠습니다. 어디 가도 항상 거기 제왕이랄까?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증시를 밸류업하겠다는 거는 한국 지수 자체만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를 염두에 둔 그런 자산 대개조 성격의 발언이지만은 증시에서는 개인이 성과 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에 성과 내려면 약간 좋은 금융 상품을 가입하시면 되는데 그건 제가 두 개 말씀드린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주식을 요즘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요새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인 분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요즘 영향력이 매우 커졌습니다. 지금 한 130빌리언 정도 투자를 하십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 돈이 아직도 작아요. 지금 이거에 한 10배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나가가지고 미국 시장에 현저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요. 한국 개인들이 얼마나 스마트한지는 설명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가령 예를 들면 7월에 한국에 금이 동이 났어요. 그 골드바가 이제 거의 올매진이 났는데 8월 이후부터 금값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들이 얼마나 그 성견지명이 있는지 그다음 테슬라 같은 회사는
한국에서 IR에 전화하면 일어나서 전화 받습니다. 한국입니까? 그 외국 기관들이 전화하면은 정말 대충 받아요. 어딘데 너. 근데 우리나라는 집단적으로 움직이니까 그 소위 서학 개미들, 서학 개미의 집단 개미가 나 테슬라에 IR 전화했는데 이렇게 전화하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 X에 바로 딱 올리고 다 하고 다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뭐 다 같이 사고 팔고 다 같이 사팔사팔하고 그다음 보세요. 양자컴 관련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팔란티어도 한국이 전화하잖아요. 걔도 일어나서 전화 받습니다. 한국이 걔도 이제 이렇게 전화 받습니다. 우리가 팔면 끝나. 그래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국의 그 미국 주식이 130비인데요. 이게 한 300비, 400비 정도 넘어가면은요. 그러면은 미국에 뭐가 있냐면은 그 소위 공시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13F라고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막 드러크밀런 뭐 샀을까, 뭐 버핏은 뭘 샀을까, 뭐 하거든요. 그러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전 단언하건데요. 외국에서 우리 서학개미의 포트폴리오를 조사하고 싶어서 야탁결제원에 수시로 계속 문의를 할 겁니다. 한국 개인들은 뭘 사고 계십니까? 그 왜 이 종목을 사고 계시냐고 저는 거의 문의할 거라고 확실하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종목 그냥 따라 사면 되시는데 이제 이게 소위 알종목 투자잖아요. 알종목 투자인데 이거는 다 현금 흐름 같은 걸 다 세트해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그런 돈들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